자, 10항에서 이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나오죠. 일단 의의와 성립 요건이 나와 있는데 법인으로서의 실체, 다시 말하면 조직과 체계가 완비됐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죠. 아무리 정관이 있고 조직과 체계가 완비됐더라도 법인으로서 권리 능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설립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설립 등기를 안 했다면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고요. 또 설립 등기를 안 하면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 이렇게 되는 거죠. 우측에 보시면 판례는 큰 의미가 없고요. 2번 판례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인증한 것들이 나오는데 1번 채권다 청산위원회 큰 의미 없고요. 2번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은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택조합, 우리가 흔히 재건축조합이라고 불리는 것도 뭐로 이해하냐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불학도 법인 아닌 사단이다라고 한 판시한 예가 있고요. 어촌계, 중요한 게 나왔네요. 7번 문중 또는 종중.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종단 소속 사찰이 아닌 사찰. 그 다음에 교회 규제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교회입니다. 교회도 법인 아닌 사단이고요. 또 정당도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당법에 따라서 정당은 뭐 하지 못하냐면 설립 등기를 못해요. 그래서 정당까지 뭐가 되죠? 법인 아닌 사단이고요. 수험적으로 중요한 법인 아닌 사단은 종중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종중이나 교회처럼 법인의 실질은 모두 갖췄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우리가 뭐죠?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고요. 법적 주의는 1번에서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제에 관한 문제, 이사, 감사, 사원충에 관한 것도 법인, 사단법인과 똑같이 뭐죠? 규정이 유추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중요한 것은 2번 소송상의 당사자 능력과 등기 능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얘기입니다. 종중이나 교회 같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말 그대로 권리 능력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당사자 능력은 인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도 당사자 능력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등기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고 법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 해가지고 둔산동 교회다, 재판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소송의 당사자는 누가 되냐면 둔산동 교회 자체가 뭐죠? 소송의 당사자라는 얘기고요. 또 만약에 둔산동 교회 건물을 등기하려고 해요. 그러면 목사님 개인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둔산동 교회라고 등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뭐가 인정이 되는 거죠? 등기 당사자 능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4번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의 재산의 기속관계에서 총유가 나와 있죠.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총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뭐죠? 총유가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법인 아닌 사단 자체는 뭐가 없죠?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 자체의 소유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공동 소유가 되는데 그 형태가 뭐란 얘기죠? 총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첫째, 지분이 없다는 점입니다. 뭐가 없죠? 지분이.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교회다 그러면 교회의 재산은 목사님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 신도들의 공동 소유인데 그 형태가 총유고 특징은 뭐가 없죠? 지분이 없단 말이죠. 따라서 관두면 땡이고 다니면 권리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대전에서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헌금을 했는데 서울로 이사 가게 됐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헌금 낸 게 아까워서 계산해 보니까 교회 재산 중에 582분의 1은 제 것 같아요. 목사님을 만나 뵙고 582분의 1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총유의 가장 주된 특징은 뭐가 없기 때문에? 지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정당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 그랬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정당을 설립 등기를 해가지고 법인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지분이 있죠. 그러면 탈당하거나 분당할 때 또 뭐까지 하게 돼요? 재산 싸움까지 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뭐 탈당하거나 분당할 때 재산 싸움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당은 법인 아닌 사단이고 소유 형태는 뭐요? 총이고 뭐가 없습니까? 지분이 없기 때문에 관두면 뭐죠? 땡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인가요? 탈당하면서 재산 달라고 요구를 안 하더라. 왜냐하면 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목적물에 관한 지분이 없기 때문에 지분이 없기 때문에 지분을 처분을 한다는 등 이런 것들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뭐가요? 문제되지 않죠. 그죠? 왜요? 지분이 없으니까 지분을 뭐 할 수 없어요? 처분할 수 없고요. 또 지분이 뭐 될 리도 없어요? 상속될 리도 없는 거죠. 왜요? 지분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목적물을 분할한다. 이런 것도 뭐가 되지 않습니까? 인정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 내에서 갈등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내에서 신도들이 한 반반씩 걸려서 싸움이 벌어지면 차라리 교회 재산을 뭐죠? 반씩 나눠가셔서 두 개의 교회로 찢어지면 좋은데 교회 재산은 뭐예요? 총이고 뭐가 없습니까? 지분이 없기 때문에 교회 재산을 뭐 할 수 없어요? 잘라 가질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다시 말하면 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목적물을 분할하는 것도 H장도 처음부터 뭐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에 관한 모든 사항, 목적물에 관한 보존행위든 아니면 이용 계량 행위와 같은 관리 행위든 아니면 처분 변경 행위든 다 무엇을 통해서 해야 되냐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따라서 총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는 사원이 각자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되고 보존 행위도 각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얘기 나오고 특히 우측에 보시면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해 가지고 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 단독으로 처분하는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은 당연히 뭐죠? 무효가 된다는 판례가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 2번 사원의 권리 의무 해가지고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관두면 뭐예요? 땡이고 총유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관련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목적물을 분할할 수 없다는 거 관련돼 있는데 중요한 판례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판례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교회 신도들이요 탈퇴를 했어요. 뭐 정당의 의원들이 탈퇴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교회 신도들이 탈퇴했을 때 교회 재산은 누구 것이 되느냐? 원칙 잔존하는 교인들의 총유가 된다는 거죠. 지분이 없고요. 목적물을 뭐 할 수도 없어요. 분할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간두면 땡이에요. 따라서 개인적으로 단두든 아니면 단도로 관두든 그 교회 재산은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유가 되는데 다만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탈퇴한 교인들이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오히려 잔존교인의 총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탈퇴한 교인들이 3분의 1을 넘게 되면 이제 교회에서 누가 축출되냐면 잔존교인들이 축출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이제 분쟁이 생기면 최소한 몇 분의 몇을 확보해야 돼요? 3분의 1을 확보해야 돼. 그래야 이게 뭐예요? 간둘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측에서는 그 사람들이 탈퇴하는 교인들이 몇 분의 몇을 넘으면 안 돼요? 3분의 1을 넘기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대충 뭐 반반씩 되게 되면 간두면 뭐예요? 땡인 것이니까 최대한 끝까지 뭐 하려고 해요? 남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분쟁이 생기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관련 판례에서 그 하단 부분에 보시면 3분의 2가 나와 있잖아요. 그냥 읽어볼게요.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준하는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 결의 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교회의 재산은 누구가 되죠?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뭐죠? 귀속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유가 되지만 탈퇴한 교인이 몇 분의 몇이죠? 3분의 1을 초과하게 되면 오히려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3번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점유 취득 방법은 큰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고 넘겨보시면 기본 예제가 나오죠.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다. 맞습니다. 뭐죠 이거죠? 등기 당사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2번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인은 대표적인 법인 아닌 사단이고요. 3번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두 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 분열은 허용된다. X입니다. 분열될 수는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지분이 없으니까. 따라서 도안이면 뭐죠?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유가 되든지 아니면 3분의 1을 초과해서 탈퇴인 교인들의 뭐죠? 총유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도이면 모인 것이지 교회 재산이 뭐예요? 나눈 일은 없기 때문에 교회 재산이 분열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 귀속관계는 그 구성원의 총유이므로 구성원은 사단 내부의 규약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이 나오는데 개념은요. 재단법인으로서 실질은 갖췄지만 재단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재단을 우리가 뭐죠?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인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법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출제될 게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개념만 재단법인으로서 실제는 갖추고 있지만 재단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 이걸 우리가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이라고 한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127페이지 옵니다. 자, 127페이지 오시면 이제 권리의 객체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고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민법이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하고 채권법하고 친족법하고 상속법 이렇게 해가지고 5부분 나뉘고요. 우리 시험은 어떻게 나오죠? 민법 총칙에서 60%, 물권법하고 채권법에서 뭐죠? 40%, 친족법하고 상속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물론 양은 물권법과 채권법이 민법 총칙이 한 10배 정도 돼요. 양이. 그래서 우리가 물권법과 채권법은 어떻게 공부하죠? 골라서 공부하고 있고 민법 총칙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세하게 공부하고 있는데 민법 총칙은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냐면 처음에 민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 있죠. 뭐 민법이 뭐냐, 뭐 법원이 뭐냐, 뭐 신의성실의 원칙, 그 다음에 뭐 권리남용 금지 원칙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권리가 뭐냐에서 뭐 권리는 뭐 권리 법력이다, 뭐 형성권이다, 청구권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권리의 주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권리의 뭐가 나와요? 객체가 나오고 마지막에 권리의 변동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까지 왔죠. 그죠? 여기까지 왔고 지금 권리의 객체로 들어갑니다. 권리의 객체까지 하게 되면 이제 민법 총칙의 한 반 정도를 공부하게 되고요. 시험 출제는 뭐 이렇게 반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죠? 이 정도고 지금 우리가 여기 왔어요. 그래서 권리의 주체까지 한 거죠. 권리의 객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물건이겠죠. 그죠? 권리의 주체는 뭐죠? 사람이었으니까 권리의 객체는 뭐죠? 물건입니다. 참고로 우리 법은요. 사물을 나눌 때 두 가지로 나눠요. 사람과 물건. 사람 아니면 다 뭐예요? 물건. 이렇게 나누고요. 최근에 선진국들은 사람, 동물, 물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물건에 또 하나 뭘 만들었어요? 동물이라는 걸 하나 더 만들어서 세 개로 나누는데 현재 우리 법은 사람 아니면 다 뭐가 돼요? 물건이 되고 사람은 우리가 뭐에서 배웠어요? 권리의 주체에서 배웠고 권리 객체에서 뭐죠? 물건을 배우는 거죠. 일단 물건이 뭐냐에서 98조가 나와 있는데 적어보면 물건이란 눈에 보이는 유체물 형체가 있는 물건뿐만 아니라 관리가 가능하다면 뭐까지요? 자연력까지도 물건이 됩니다. 따라서 전기도 물건이고요. 온기도, 냉기도, 향기도 이런 것도 뭐가 돼요? 물건이 됩니다. 조심할 것은 우리는 과학적 개념이 아니라 뭐죠? 법적 개념이죠. 물론 물리학자나 과학자들한테 전기가 물건입니다 라고 하면 미친놈이라 그러겠죠. 그죠? 전기, 온기, 냉기는 말 그대로 뭐예요? 에너지지 물건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뭐로 분류합니까? 물건으로 분류한다. 왜냐하면 사람 아니면 다 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물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 물건이 다시 둘로 나뉘죠.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뉘죠. 일단 부동산은 뭐냐 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고요. 동산은 뭐냐면 나머지 개념입니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우리가 뭐죠? 동산이 되죠. 따라서 전기, 온기, 냉기와 같은 자연요도 물건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로 들어오게 되는데 뭐로 들어오죠? 동산으로 들어오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 동산과 부동산의 개념에서 가장 조심할 것이 뭐냐면 수목은 나무는 뭐죠? 부동산이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배추밭의 배추도 부동산이라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배추밭의 배추도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나무가 사과나무라면 사과나무에 열려있는 이 사과도 뭐예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우리 민법에 나오는 농작물들은 부동산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농작물을 자꾸 동산으로 접근하게 되면 내용이 아주 어떻게 해요? 이상한 거니까. 그래서 미분리가실 안딴 사과도 뭐예요? 부동산이고 배추밭에 배추도 뭐예요? 부동산이니까 우리는 앞으로 농작물 그러면 뭘 생각하시고요? 부동산을 생각하시 접근하셔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배추밭에 배추를 따면 뭐로 바뀝니까? 동산으로 바뀌고 사과나무의 사과를 따도 뭐죠? 동산으로 바뀌고 나무를 잘라도 뭐로 바뀝니까? 동산으로 바뀌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을 돼가지고 낙엽이 지면 감탄할 게 아니고 뭐죠? 아, 부동산이 동산으로 바뀌고 있구나, 그죠?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있는 나뭇잎은 뭐예요? 부동산인데 떨어지면 뭐로 바뀌죠? 동산으로 바뀌게 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보시면 1번 관리가 가능해야 물건이다. 따라서 유체물이더라도 뭐 해나 달이나 별처럼 유체물이더라도 물건이 될 수가 없고요. 또 전기, 원자력, 가스 같은 자연력도 뭐가 가능하다면요? 관리가 가능하다면 뭐가 되죠? 물건이 되고요. 2번 외부의 일구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신체는 뭐가 아닙니까? 물건이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1. 분리된 신체 일부도 뭐가 되죠?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은 뭐가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지만 머리카락이 빠지면 뭐로 바뀌어요? 물건으로 바뀌고요. 손톱도 물건이 아니지만 손톱을 자르면 뭐로 바뀌죠? 물건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단에 시체가 나오는데 시체 맨 밑에 보시면 특수 소유권설, 통설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체도 뭐죠? 물건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사람은 심장이 멈추는 순간 권리 능력이 소멸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시신이 되고 사람에서 뭐로 바뀌는 거죠? 물건으로 바뀌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28페이지 3. 물건은 배타적인 지배의 관계상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물건에 분류해서 간단하게 볼 건데요. 1번 단일물, 2번 합성물, 3번 뭐요? 집합물인데 일단 집합물은 원칙적으로 여러 개의 물건이기 때문에 한 개의 물건의 객체가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시가 가능하다면 집합물이라 하더라도 한 개의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우측에 나와 있는 관련 판례는 결론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 뱀장어입니다. 뱀장어도 양도 담보 설정이 가능하다. 결론만. 뱀장어와 같은 집합물에 대해서도 뭐가 가능하다고요? 양도 담보 설정이 가능하다. 결론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거래 능력의 유무에 의한 분류해 가지고 융통물 거래할 수 있는 거, 불융통물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공용물이라는 것은 국가가 소유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사용도 하는 물건을 우리가 공용물이라고 하고요. 공공용물은 국유재산이긴 하지만 일반 공중이 사용하게 되는 국유재산을 우리가 공공용물이라고 하고요. 물론 공용물이든 공공용물이든 처분하지 거래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금제물이란 소지 자체가 금지되는 물건을 말하고 이것도 물론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융통물의 다음에 네 가지로 다시 구분된다 해가지고 1. 거래 간념에 의한 분류에서 대체물과 부대체물이 나오고요. 2. 당사자의 주관적 기준에 의해서 특정물, 불특정물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만 이해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요. 토지는 똑같은 토지가 세상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물건과 바꿀 수가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불대체물이 되겠죠. 부대체물. 근데 소나타 자동차 이러면 소나타 자동차는 똑같은 물건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대체물인데 불특정물인데 만약에 요 소나타 자동차라고 주관적으로 뭐 하게 되면요?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는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특정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 관념이나 물리적 구조에 따라서 다른 물건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뭐예요? 대체물과 부대체물이고요. 물리적 구조가 아니라 주관적 의사에 따라서 다른 물건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뭐죠? 특정물, 불특정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가분물, 불가분물, 소비물, 비소물은 비소비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동산과 부동산에서 이 부동산 해가지고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뭐죠? 부동산인데 2번 토지의 개수 해가지고 토지는 물리적으로 다 붙어 있지만 지적법에 따라서 필지가 나뉘게 되면 토지가 뭐죠? 개수가 주어지게 되죠. 우리가 보통 한 필지, 두 필지 하는 개념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부동산의 토지의 일부로서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것에서 뭐 도로, 표장, 교장에 나와 있는데 넘겨보시면 좀 설명드릴 게 나옵니다.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면요. 그 소유권은 땅 표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위로도 미치고 밑으로도 미치겠죠. 다만 그 범위가 무제한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추상적이긴 하지만 정당한 이익이라는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쳐요. 근데 어디까지가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당한 이익인데 우리가 시험에도 가끔 나오는 건 어떤 문제냐면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라면 땅 속에 있는 것도 뭐죠? 토지 소유권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것이 흙이든 그것이 암석이든 그것이 지하수든 그것이 온천수든 다 뭐의 내용인 거예요? 토지 소유권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하수권, 온천권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있다면 건물 안에는 안방도 있고 건너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죠. 화장실권 이런 건 없는 거죠. 안방권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실이나 안방은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뭐에 불과한 거죠? 구성 분자에 불과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지하수 온천수도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뭐에 불과한 거예요? 구성 분자에 불과한 거니까 안방권이 없는 것처럼 지하수권은 없는 거고요. 화장실권이 없는 것처럼 무엇도요? 온천권도 없는 거죠. 오로지 뭐만 있는 거예요? 토지 소유권만 있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입니다. 은근히 시험이 잘 나옵니다. 다만 땅 속에 있는 것 중에 빠지는 게 있죠. 미채굴, 광물만은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니라
국가 소유고요. 따라서 광물을 채취하려고 하려면 땅 주인한테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광업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광물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누구 겁니까? 땅 주인 거고요. 광물만 국가 소유 광업권의 객체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관련 판례 가지고 지표상의 암석, 지하의 토서 암석, 그 다음에 3 지하수 온천수 동굴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결국 뭐예요? 지하수권, 온천권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다는 의미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인데 건물은 토지와 분리된 뭐죠?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 토지와 그 정착물, 건물도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물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 임목법에 의한 임목이 나오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천연과실이 나오는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민법은요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해서 공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시방법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규정하고 있고요.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를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 가지고 뭐라는 완벽하지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는데 요 갑의 토지 위에 갑이 배추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배추가 몽골몽골 기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을이라는 상인이 나타나 가지고 요 배추밭에 있는 배추를 통째로 팔아라. 이걸 우리가 뭐죠? 밭대기라고 하는 거고 민법적으로는 뭐죠? 매매거든요. 그러면 요 배추밭의 배추를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부동산은 등기하면 되고 동산은 점유를 이전하면 되는데 배추밭의 배추는 뭐죠?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근데 아시다시피 뭐는 못해요? 등기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가지만으로는 완벽한 공시 방법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공시 방법을 따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기타 공시 방법을 뭐라 그러냐면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요? 명인 방법.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입구에다가 팻말을 세우는 겁니다. 팻말을 세워가지고 을거 이렇게 적어놓게 되면 이러면 대외적으로 이 배추밭의 배추가 을의 것임을 대외적으로 뭐죠?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명인 방법인 거죠. 그럼 보자고요. 원래 배추밭의 배추는 토지입니다. 부동산이죠. 그죠? 땅을 팔면 무엇도 쫓아가요? 배추밭의 배추도 쫓아가는 거고요. 요 배추밭의 배추만 따로 분리해서 팔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뭘 갖추고 있다면요? 명인 방법을 갖추고 있다면 요 배추밭의 배추가 신고져 있는 상태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거래할 수가 있고요. 그럼 얘는 토지와 분리된 뭐가 된다고요? 독립된 부동산으로 평가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것이 배추밭의 배추가 아니라 만약에 소나무다, 잣나무다 이런 수목인 경우에도 지금 말씀드린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토지와 분리된 뭐가 돼요?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따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수목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요 팻말이 나무보다 오래 못 가죠. 그죠? 나무는 수십 년 가게 되는데 요 팻말은 한 1년, 2년만 돼도 색이 바라잖아요. 그래서 이 수목의 경우에는 명인 방법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임목에 관한 법률을 따로 만들어서요. 법률을 따로 만들어서 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냐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뭐예요? 일부입니다. 땅을 팔면 나무도 쫓아가는 것이 원칙이고요. 수목만 따로 분리해서 처벌하지 못하지만 뭘 한다면요? 명인 방법을 갖추거나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뭐라면요? 등기라면 마치 건물처럼 독립된 부동산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거래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 문제로 가끔 나오는 게 뭐냐면 명인 방법으로는 소유권만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라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명인 방법으로는 저당권 설정을 하지 못한다는 거 하나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쭉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농작물까지 말씀드렸고 우측에 5번 토지 소유권의 상실 원인으로서의 포락입니다. 이 포락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쓸려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 바닷물이나 강물에 쓸려 내려가면 땅이 없어진 거죠. 우리가 포락된 거고 그럼 뭐죠? 소유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근데 교재 중간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근데 이 땅이 다시 기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다시 기어 나왔다 성토가 됐을 때에는 옛날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소유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이런 판례입니다. 사실관계가 낙동강 하구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땅이 자꾸 바닷물 강물에 쓸려서 자꾸 없어지는 거죠. 포락되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는 이 땅이 다 쓸려 내려갔어요. 그러면 땅이 없어졌으니까 갑의 소유권은 뭐가 되겠어요? 소멸이 되겠죠. 근데 1980년에 낙동강 하구에다가 낙동강 하구뚝이라고 해서 뚝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는 바람에 물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이 땅에 다시 어떻게 해요? 꾸물꾸물 다시 기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다시 생긴 땅은 기존의 갑에게 가느냐? 아니다. 얘는 땅이 없어지는 순간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소멸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 나온 땅은 무주의 부동산으로서 국가 소유가 되지 과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3번 동산, 부동산이 아니면 다 뭐죠? 동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주물과 종물이 나오는데 넘기지 마시고 일단 먼저 개념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교재 보시면 굉장히 좀 내용이 좀 어렵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조문이 내용이 어려서 그런데 뭔가를 부속시켰어요. 부속시켰는데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냐면 부합물이라고 합니다. 분리는 가능한데 문제는 분리하게 되면 의미가 없다. 존재 가치가 없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종물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가끔 부합물과 종물을 구별하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아무튼 분리할 수 없으면 뭐예요? 부합물. 분리는 가능하지만 분리해봤자 쓸모가 없는 것은 뭐예요? 종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자동차 유리에 선텐이 안 돼 있어서 카센터 가가지고 선텐지를 사다가 붙였어요. 선텐지가 비닐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붙이면 부속됐는데 더 이상 뭐 할 수 없죠? 분리할 수 없죠. 이거 분리하려면 다 뭐 해버려요? 찢어져 버리잖아요. 따라서 이 선텐지는 뭐가 된 거예요? 부합됐고 부합물인 거고요. 자동차 타이어는 물론 당연히 뭐 할 수 있습니까?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동차 타이어가 존재 가치가 있으려면 반드시 무엇과 붙어 있어야 돼요? 자동차와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리하면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이런 거 우리가 뭐죠? 종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종물하면 뭘 떠올리셔야 되는 거죠? 자동차 타이어를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법조문을 보자 말이죠. 백조이랑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 일상적인 이용 이런 말입니다. 공하기 위하여, 제공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에 의해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을 종물이라고 하고요. 이양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릅니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를 팔면 타이어도 쫓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 이양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고 타이어만 따로 파는 것도 뭐죠? 가능해지는 거죠. 넘겨보시면 이제 나오죠. 종물의 요건에서 1번, 2번 당연한 얘기고 3번인데 종물은 독립한 물건일 걸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독립한 물건이라는 말은 부합되지 않아야 된다, 분리가 가능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만약에 결합이 돼서 분리할 수 없다면 이것은 독립된 물건이 아니라 뭐죠? 부합된 것으로 피게 되고요. 4번 주물과 종물이 서로 어떻게요? 동일한 소유자에 속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고요. 2번 판례가 종물로 인정한 것이 나오는데 한번 4, 5년 전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으면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건데 지금 의미가 없잖아요. 보자고요. 농지에 부속한 양수시설은 농지의 종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지에다가 물을 뿜는 시설을 이렇게 설치해 놨어요. 근데 만약에 그 시설을 분리한다면 다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분리하면 뭐예요? 분리는 가능하지만 뭐가 없어요? 존재 가치가 없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죠? 종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2번 주유소의 주유기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유기가 주유소 기름 탱크와 결합되어야지만 가치가 있는 거죠. 주유기만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까 뭐예요? 종물이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계속 연결되는데 밑에 비교 판례가 나와 있는데 땅 속에 있는 유류 저장 탱크는 뭐죠? 부합물인 거죠. 왜냐하면 유류 저장 탱크는 분리하는 것이 거의 뭐예요? 불가능에 가깝고요. 분리해봤자 아무런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름 탱크는 뭐예요? 부합물이고 거기에 달려있는 주유기는 뭐가 돼요? 종물로 평가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횟집에 달라붙어 있던 커다란 수족관 건물. 물론 이것도 부합된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횟집에 쓰는 수족관이 존재 가치가 있으려면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돼요? 횟집에 있어야 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종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너무 옛날 판례니까 큰 의미는 없는 거죠. 효과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이 쫓아가게 되는데 다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달리 변경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과실이 나옵니다. 이것도 교재 읽어보면은 말이 더럽게 어려운데 이것도 쉽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과실해가지고 뭐 목적의 용법에 따라서 수취하게 되는 뭐 이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냥 우리는 쉽게 그냥 불로소득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다시 말하면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얻게 되는 소득을 통칭해서 뭐라 그러죠? 과실이라고 하고요. 이 불로소득 과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연과실. 뭔지 아시겠죠? 제가 사과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가을 되면 아무 짓도 않았는데 사과를 따게 됐다. 과실. 개를 키우는데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강아지. 닭을 키우는데 닭이 아침마다 계란을 낳아요. 달걀을 낳아요. 이것도 뭐예요? 과실. 그죠? 뭐 소를 키우는데 아침마다 우유를 짠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천연과실이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과실은 뭐 해야 돼요? 불로소득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과 농사를 져가지고 이만큼의 소득을 얻었다면
대부분의 소득은 노동의 대가이지 뭐가 아니에요? 과실이 아니에요. 과실로 평가되는 것은 뭐만을 말하는 거예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냅뒀을 때 기본적으로 얻게 되는 것만 뭐로 가요? 과실로 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법정 과실이라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불로소득이라는 거죠. 돈을 빌려줬는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자를 받고요. 또 집을 비워줬던 임대로 차임을 받고 땅을 빌려줬는데 지료를 받는다. 이런 것들은 뭐죠? 법정 과실이 되는 거죠. 교재 보시면은 천연과실, 법정과실 나와 있고 판례는 이런 문제입니다. 월급은 과실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월급은 뭐에 될까요? 노력의 대가니까. 근데 이 판례는 국립공원 입장료가 과실이냐 이거예요. 즉 소송을 제기한 사람 측에서는 국가가 뭐예요? 불로소득을 얻고 있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국립공원 입장료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챙기는 불로소득이라면 뭐로 보는 거예요? 과실인 거고, 만약에 국립공원 입장료를 노력의 대가로 보게 되면 뭐가 아닌 거예요? 과실이 아닌 거죠. 뭐로 봤습니까? 노력의 대가로 본 거죠. 왜냐하면 국립공원은 관리하는 비용으로서 뭘 받는 거예요? 입장료를 받는 거니까 이것은 불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아니라는 얘기죠? 과실이 아니라는 판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실에 기속해가지고 천연과실 수취권제 쭉 나오는데 이것도 뭐 외울 건 아닙니다. 이것도 외울 건 아니고 관련된 부분에서 따로 공부하면 될 것 같고요. 넘겨보시면 주의해가지고 유치권자 질권이 나와 있지만 이것도 우리가 관련된 부분에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번에서 새끼 돼지 사례도 제가 너무 욕심을 기울인 것 같아요. 근데 법정 과실은 수취한 권리 존속기간 일수로 뭐죠? 추측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용이익도 뭐죠? 과실이다. 그죠? 다시 말하면 과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차임이죠. 월세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 집에 자기가 살기 때문에 월세를 안 낸다는 말은 무엇을 수취한다는 거죠? 과실을 수취한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뭐 물건에 대한 사용이익들도 무엇을요? 과실로 취급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의 기본 예제입니다. 1.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정 과실은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이다. 맞나요? 맞겠죠, 그죠? 답은 1번이네요. 2번 분필 절차 없이 특정의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으나 X예요. 토지의 특정 부분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지만 전세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건물에서 방 하나 전세 줄 수 있죠. 그 말은 뭐냐면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거고요. 같은 논리로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전세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3번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X입니다. 주어가 천연과실이 아니라 이자나 차임과 같은 법정과실로 바뀌어야 되고요. 4번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경작 재배한 농작물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좀 다른데 좀 설명드리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갑의 땅에 을이 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이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에 뭐죠? 부합합니다. 따라서 나무는 누구 거가 되냐면 토지 소유자 거가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만약 을에게 남의 땅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한, 뭐 임차권이 있다, 지상권이 있으면 요 나무는 토지에 뭐 하지 않냐면 부합하지 않고요.
따라서 땅 주인 거가 되는 게 아니라 을의 소유가 됩니다. 수목은 그래요. 그렇지만 농작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권원이 있든 없든 따지지 않고 농작물은 토지에 뭐하지 않습니까?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명인방법 같은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갑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동네 할머니가 허락도 없이 배추씨를 뿌려서 배추가 몽골 기어 나오면 요 배추밭의 배추는 땅 주인인 갑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을 겁니다. 무단으로 심었다 하더라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갑이 와서 보니까 어떤 거지 같은 인간이 내 땅에다가 배추씨를 뿌려놨어 해서 열받아서 갈아엎어 버리면 처벌받습니다. 손괴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갑의 배추가 아니라 누구 거예요? 을의 배추기 때문에요. 또 참고로 그래서 갈아엎지도 못하고 그래서 요 갑이 요 할머니가 돌아오지 못하게 펜스를 쳐놓으면 이것도 처벌받습니다. 업무 방해죄가 됩니다.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는 이 할머니가 배추를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특히 조심할 것은 최근에 요 나대지 빈 땅에다가 농사 금지, 그죠? 경작 금지, 형사 고발하기 위해서 이 표지판 아무 의미 없습니다. 표지판이 있든 없든 그 농작물은 누구 거예요? 경작적 거라는 것이 우리의 판례의 확고한 태도예요.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보시면 4번.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경작 재배한 농작물은 누구 거예요? 경작자 거예요. 동네 할머니 거예요. 따라서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에게 속한다. X가 되는 거죠. 5번. 주무리에 설정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당시 종물에는 미치나 그 이후의 종물에는 그렇지 않다. 생각해 볼까요? 종물하면 뭘 생각하자고요? 자동차 타이어.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면 당연히 이 저당권이 어디에도 미쳐요? 타이어에도 미치는 거죠. 그죠? 물론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나중에 타이어를 교체했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에도 미치는 거예요? 타이어에도 미치겠죠.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타이어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5번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문제입니다. 종물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책상과 의자는 별개의 물건이죠. 결합된 게 아니잖아요. 부속된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주택의 종물이 아니다. 맞죠? 종물도 아니고 부합물도 아닌 거죠. 2번.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생선을 보관하기 위해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 건물에 뭐가 돼요? 종물이니까 2번도 뭐예요? 2번이 뭐예요? X가 되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면 되고 맞나요? 이 독립한 물건이면 된다는 말은 뭐냐면 부합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고 반드시 동산일 필요는 없다. 맞죠? 4번. 건물의 대지가 아닌 다른 필지입니다. 필지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는 그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물론 맞겠죠. 왜냐하면 남의 땅 위에 있는 거니까. 5번. 종물에 관한 규정은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140페이지부터 권리의 변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